지난주에 박스권을 뚫어내며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돌파한 코스피가 오늘은 급기야 3,400선을 뚫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장 초반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오전의 증시 상황과 자본시장 주요 변수까지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코스피 오전 흐름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는 3,407로 3,400선을 찍고 개정한 이후 3,410선을 넘다 현재 3,4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49로 문을 연 뒤 850선을 넘었다가 현재는 840선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580억 원과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한을 지켜보면서 전주보다 4.8원 오른 1,393원에 개장한 뒤 현재는 1,380원 후반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상승세에는 식품주와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큰 영향을 줬는데 오늘은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수요 확대라는 업황 전망에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주들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발표에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로봇 산업 규제를 정비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도 잇따라 급등했습니다. 농심홀딩스는 순자산 가치는 9천억 원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2배에 불과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대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기존에는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이런 입장을 철회한 배경이 뭡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10억 원으로 낮춰 이를 강화하려 했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결정의 효과 또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아무래도 세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0억 원 강화안에 불안해했던 투자자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중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세제 개편안에 담았던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어서 내수 경제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수품 할인에 900억 원이 투입되고 명절 연휴에 따라오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대책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우선 지금부터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할인 대책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먼저 배추, 사과, 소, 돼지,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 공급합니다. 또 성수품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사과 100세트, 10만 원 이하 한우 세트 등 실속 선물 세트 공급을 확대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현장 환급 규모도 지난해 167억 원에서 이번엔 3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농축수산물 구매액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는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11월 5일까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 등 정책금융 1,145억 원도 공급합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요. 경기 가평, 경북 안동 등 특별재난 지역 31곳에서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 쿠폰 15만 장을 발행하는데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은 5만 원 할인해 줍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연휴 기간은 궁, 능, 국립수목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변화를 노린 문자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확한 대상자 확인 방법과 사기를 피하는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2차 쿠폰 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국민비서 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외 가구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3만 원과 지역가입자 31만 원,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문자 사기, 정식 용어로는 스미싱이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소비 쿠폰 지급 대상 금액을 안내한다거나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을 해준다며 사이트 주소, URL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해당 URL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3단계 안전판 중에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순인데요. 하지만 이런 퇴직연금도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가입돼 있지 않아서 현실적인 안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퇴직연금의 전면 비과세가 추진돼 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일시금과 퇴직연금 전면 비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 표준에 대해 6%에서 45%,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면제하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성실히 일한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온전히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기간 근로를 장려하고 은퇴 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일시금보다는 장기 수령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50%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하 기간 동안 나눠 수령하면 30%, 10년 이상은 40% 감면되는데 20년 이상 구간이 신설되는 겁니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오랜 기간 나눠받도록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진행 중인데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주는 푸른 씨앗 가입 사업장이 내후년까지 100인 이하 개업으로 확대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정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될지 관심이 보입니다. 이런 출석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방시혁 의장이 이미 출석해서 안에 들어갔죠?
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오전 10시 전 이곳 서울 마포구 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방 의장은 IPO 직전 보유 지분 매각 권유, 사모펀드와의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1시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고 지난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네, 방 의장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방 의장은 상장 직전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사모펀드에 매각하게 만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사모펀드의 설립자인 전 하이브 임원들로부터 지분 매각 차액의 30%가량인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경찰 이외에도 검찰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도 이 같은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시혁 의장이 첫 제재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가 지난달 다시 꿈틀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전국적인 수치가 어떻습니까? 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이 반영된 7월, 전달보다 13포인트 넘게 떨어졌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반등한 겁니다.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115를 밑돌면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진입했던 보합 국면은 지난달에도 유지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네, 다만 지역별로 봤을 때 특히 서울에서 주택 매매 심리 반등이 두드러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전달보다 5.4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6.27 대출규제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150.3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규제 시행 2달 만에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난달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7.3으로 전달보다 1.8포인트 빠졌습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의 지난달 주택매매 심리지수가 각각 전달보다 10.1포인트, 7.1포인트 내렸고요. 전북의 심리지수는 99.5를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어서 우리 수출 환경과 연관돼 있는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 관세겠죠. 관련해서 막대한 현금 투자 요구와 통화 스와프 역제한 등 협상이 복잡한 국면에 빠졌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서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행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선 최신 협상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 조율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우리와 미국은 지난 7월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펀드 내 현금 직접 출자 비중을 높이면 거액의 달러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외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안이 미국의 현금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미 투자펀드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등 전반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국길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고위급 방미입니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 관세가 다시 25%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일주일간 미국에 구금됐던 사태는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선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내외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적었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과 직원들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의 매우 복잡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컴퓨터, 조선과 철도 등의 산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을 향해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투자 규모만큼 전문 인력의 지식 이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정 기간 뒤 외국인 인력이 돌아간다는 점을 밝히면서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유연함은 없다는 점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분위기죠. 네,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미 투자 전략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 배터리 업계뿐 아니라 반도체와 조선업까지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는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일부 기업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 대체 거점으로 투자지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이번 구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의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라면서 미국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미국발 변수를 포함해 우리 수출을 둘러싼 각종 악재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대만에 역전당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22년 만의 역전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예상 수치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7,430달러, 대만은 38,066달러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3년에 우리가 15,211달러로 대만을 1,170달러 차이로 앞선 이후 2018년에는 10,000달러가량 격차를 벌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계속 좁혀지다가 22년 만인 올해 다시 뒤집힐 전망입니다. 결정적인 배경은 반도체 수출 호황을 등에 업은 대만의 고속 성장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기세에 올해 대만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37%나 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지난해보다 8% 넘게 늘며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같은 기간 0.6% 느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수출 둔화 등 리스크가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인당 GDP 4만 달러 고지도 우리가 늦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각각 0.9%, 1.8%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1인당 GDP 3만 9천 달러도 힘겨울 전망입니다. 특히 달러 원 환율에 따라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우리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역대 8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관세청은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한 58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에도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셈인데 품목별로 반도체와 승용차가 각각 26.9%, 7% 증가한 영향입니다. 초기 도입 계획이 밀리며 우려를 낳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가 이번 주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서울의 동서를 잇는 새로운 대중교통인데
어떻게 운항되고 효과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자세한 운항 일정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한강버스는 이번 주 목요일인 18일 오전 11시 첫 차부터 정식 운항합니다. 마곡에서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을 연결합니다. 초기에는 다소 운항 간격이 긴데요. 오전 11시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9시 37분까지 운항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번 운항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을 이용하면 약 75분이 소요되는데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확대 운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때부터 평일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출퇴근길 급행 노선도 추가됩니다.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출퇴근길 운항 간격 목표는 15분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착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근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편도 요금은 성인이 3,000원이고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용의 패턴이나 걸리는 소요 시간 같은 것들을 보면 적자를 면할 만큼의 이용자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강버스가 이동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수요자가 충분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을 5,500명에서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초기 운항기간 부족함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확대 운항되면 출퇴근 수요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급행이 아닌 일반 노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대체제가 아닌 또 하나의 보완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강버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치적을 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우회 결제의 원천 차단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화폐 가치가 낮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것처럼 만들어 저렴하게 결제하던 방식의 경고장을 내민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우선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구글은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이용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오는 26일부터 새 약관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독 액세스가 주로 가입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는데요. 바뀐 약관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서비스를 가입한 국가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타국가로 이동하면 해당 국가 가격 정책에 따라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접속 권한을 해지하며 계정 정지를 통해 영구 박탈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 약관에서도 우회 결제를 막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회 시도를 다 막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용자들 역시 최근 출시된 구글의 라이트 요금제 등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500원으로 출시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백그라운드 재생 등 주요 기능을 대거 제외해서 이용자들의 볼멘 소리가 큽니다. 게다가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14,900원의 가족 요금제도 없어서 체감가는 전 세계 첫 손에 꼽힐 정도로 비쌉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VPN 등을 활용한 해외 가입으로 월 3,000원 정도에 이용해 왔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구글이 이른바 내로남불, 위선적 행위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고정밀지도 반출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라는 정부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